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전국이 지금 불바다네. 그 사이클을 잡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준비만 하고 있다면 기회들이 또 올 수도 있는데 왜 대부분 집을 팔고 싶어했어요. 정말 강남 불패를 외치던 강남권 부동산마저 시장이 다 죽은 거예요. 희망을 우리가 다시 봤어요. 그런 때를 위해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거죠. 알지 덕이들아? 언니는 자나깨나 니네 생각만 한다. 응? 부동산 관련해서도 2030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겼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하니까 지난해 연말부터 2021년 6월까지, 그러니까 딱 반년이죠. 6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값이 8.4% 올랐어요. 전국 아파트 가격은 더 놀랍게도 10% 넘게 올랐어요. 전국 평균을 하면 10%가 넘게 올랐단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이 기세로 오르면 올해 20% 오르는 거잖아요. 전국이 지금 불바다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솔직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지.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박사님. 일단 돈 있으면 사라. 돈 있으면 살아.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두 번째, 가지? 금리 인상한다 그래도 뭐 0.5%인 정부 정책 금리가 인상돼봐야 올해 연중 많이 올라야 1%인데 그 정도 금리 인상하는 걸로 불붙은 심리를 식혀줄 수 있는 시원한 소나기가, 웬만한 소나기가 와서 이 산불을 끌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이제 경기가 좋다. 반도체라든가 정보통신 산업만 잘 가던 게 자동차도 잘 팔리고 배도 많이 진수가 된다 그러고 화학산업도 좋아진다 그러니까 점점 그 훈풍이 전국 남해안까지 가고 있는 중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게 된 이유는 경기 여건도 있다. 네네. 따라서 하반기만 놓고 본다면 일단 집값은 더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박사님 저희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두 가지. 말 이게 끝나기도 전에 벌써 나와서 두 가지. 왜 그러냐면 정해져 있거든요. 첫 번째, 첫 번째, 지금 돈이 있다. 전세를 내 돈으로 산다. 대출 없이 전세를 그냥 내 자금으로 최근 들어서서 들어갔다. 우리가 1, 2년 사이에 전세가 그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가 꺾일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진다면 그냥 전세로 계속 살겠다. 뭐 이런 것도 선택이긴 하지만 저는 그 선택보단 이렇게 지금 금리가 그래도 아직도 낮은 상황에서 핵심 지역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그래도 살 수 있는 목표 범위 내의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네네. 바로 담보대출을 소득 수준이 된다면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건 사도 괜찮다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지금 내가 사는 게 반전세다, 월세다. 그런데 집을 산다. 이건 금수저만 가능한 선택인 거고 이런 분들한테 집 사라고 말하는 건 저는 좀 잘못이다. 네네. 앞으로 금리가 오를 텐데 지금 그분이 집을 살려면 부동산 담보대출 정도로 DTI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분이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제2금융권, 심지어 사채까지 가야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자칫 한 번만 문제가 생겨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그렇죠. 있는. 완전히 신용불량자 되시고 막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지. 더 나가서 대출 회수가 또 시작되는 정부 규제만으로도 그렇죠. 이번 대출을 상환 못하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집 뺏기는겨. 그런 분들한테 사라고 말하는 건 저는 좀 지금은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경제 사이클이라는 건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죠.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데 그럼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냥 지금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나 그렇게 살래 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책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계속해서 경기가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지금은 불바다지만 나중에 얼음바다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정책이나 규제 같은 것들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우리가 준비만 하고 있다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올 수도 있는데 왜 다 지금 미리 다 포기하고 이 상황이 앞으로 영영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까? 그걸 최근 편향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요. 최근 편향. 예, 최근에 겪었던 일만 우리가 가중치를 많이 두는 거예요. 2010년, 11년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3.25였을 겁니다. 네네. 그까지 계속 금리를 올릴 때 그다음부터 2010, 11, 12, 13, 4년 연속 빠졌어요. 맞아요. 그때 정말 뭐 집 산다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그때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능력자였고 실력자들 일부밖에 못 사고 대부분 집을 팔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죠. 두려웠죠. 엄청. 예,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것도 사이클을 탑니다. 주식처럼 격렬하진 않지만 부동산도 사이클을 타는데 그 사이클을 잡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낙찰가예요. 낙찰가율. 지금으로부터 2년 전 2019년 3월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감정평가액 대비 80%에서 서울 아파트가 낙찰됐어요. 지금은 얼마냐고요? 120%입니다. 매물 자체가 씨가 말랐기 때문에 그렇죠. 경매에 나와 있는 물건을 잡아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감정평가의 흐름을 살펴보면 지금은 어떻다? 과열이다. 그러네요. 뜨겁다. 불바다다. 반대로 2019년 3월은 어땠다? 차갑게 식었다. 자, 그럼 왜 차갑게 식었냐? 2018년 미국이랑 중국이 무역 분쟁했잖아요. 주가 폭락하고 경제가 위기가 온다라는 공포가 몰려드니까 경매 시장이 싸늘하게 식어서 낙찰가율 80%.
자, 타이밍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역사적인 경매 낙찰가율, 아파트 낙찰가율을 살펴보면 80% 정도가 거의 찐바닥이었고 2015, 14년에도 70%가 잠깐 가고 했어요. 정말 강남 불패를 외치던 강남권 부동산마저 70, 80% 정도에서 낙찰가율이 나온다. 시장이 다 죽은 거예요. 사야 되네. 예, 그런 때를 위해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미분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다가 줄어들기 시작할 때. 미분양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공급 과잉이 해소된다는 뜻이에요. 실수요자들이 이거 굉장히 매력 있네. 이거 또 미분양 아파트 사면 예를 들어서 뭐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는데 청약통장 없어도 되고 뭐. 엄청나게 쌓여있다 줄어들기 시작하는 때에는 이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했던 대로 2019년을 보면 경매 낙찰가율이 80%까지 떨어졌어요. 미분양이 줄고 있었죠? 네. 이런 시기는 사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벌써 알았죠. 금리 인하해 줘요. 그러네. 네, 정부가 긴축을 막 하다가도 경기가 너무 나빠지는 것 같으니까 2018년, 19년부터 시작해서 한국은행 금리 인하를 다시 시작했잖아요. 1.75 같은 게 0.5까지 왔죠. 그러니까 정부가 경기를 부양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주기 시작하는 때에는 부동산 시장도 그 3박자가 2019년 초에는 다 맞았던 거잖아요. 지금은 아직은 아니죠. 경매 낙찰가율은 과열. 그런데 미분양은 줄고 있고 여기에 정부 정책은 이제 우호적이었다가 금리만 보면 이제는 좀 비우적으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2019년에 비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매력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뭐 끝났냐 이렇게 말하려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미분양도 줄죠. 금리는 사상 최저죠. 경기도 좋아지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더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올해 하반기만 놓고 보면 부동산 시장은 뜨겁고 좀 과열 국면은 이어질 것 같다. 반대로 이런 신호가 나올 때는 조심하셔라. 조심하고 못 샀던 분들에게 다음 사이클을 노리시는 분들에게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희망을 우리가 다시 봤어요.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경매 낙찰가율을 매일 보다가 이게 한 80%대로 떨어질 때 금리를 내려주거나 대출 규제를 풀어주거나 할 때 미분양이 해소되기 시작할 때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했다가 우리가 그동안에 막 열심히 2년이고 3년이고 열심히 모으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박사님 말씀하신 이 3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때에 그때 우리가 집을 사는 걸 도전해 볼 수도 있잖아요. 기다리면 찬스는 오는데 그 기다리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박사님 모시기 힘드니까 그래도 가시기 전에 저희 2030 우리 돈덕이들한테 이렇게 해라라고 꼭 당부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이 가격에 집이든 주식이든 못 살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조바심이 들 때가 지나고 보면 투자에 좋은 타이밍은 아니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든 대체 저걸 왜 사라고 이야기할 때가 지나고 보면 매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공부가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는 우리 방송 열심히 들으시면서 멘탈 부자가 되는 것.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그래도 조금의 경제적 지식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의 적기가 왔을 때 남들이 무서워서 도망갈 때 싸게 좋은 자산을 잡을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리를 하면 얘들아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 두 번째 얘들아 경제 공부하거라. 사실 박사님 보내고 싶지가 않아. 여기 어디 감금해놓고 계속 뽑아내고 싶어. 박사님 그래서 다음은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가셔야 되니까 너무 안타깝다. 근데 우리 박사님을 지면으로 독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사님? 제가 이번에 쓴 책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에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상세한 꿀팁까지 덧붙였으니까요. 내가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 하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뭐 제 유튜브 채널도 좋고 제 책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덕이들한테 책 한 10권 선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실 거예요? 주신답니다. 알지 덕이들아? 언니는 자나깨나 니네 생각만 한다. 응? 박사님 책 열심히 읽고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박사님 유튜브 가가지고 질문도 하고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하반기 투자 성공적으로 하고 길게 우리 남은 인생에 대한 투자도 야무지게 잘하는 덕이들이 되자고. 오늘 박사님 너무 감사해요. 저희 진짜 머릿속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렇다니 정말 저도 다행이고요. 투진 씨 에너지를 받아서 저도 오늘 약간 피곤했었는데 갑자기 청량해지는 기분. 이게 진짜 웬만한 커피 몇 샷 한 거보다 훨 나은 것 같습니다. 박사님 다음 기회에 언니가 꼭 납치해서 또 모시고 오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박사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덕이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